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은 안보리 결의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체계의 신뢰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통상 300km는 돼야 하지만 이번에는 30km에 불과했다며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관한 지식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지만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갈수록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전투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250명의 특수군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군은 지상전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몇 달간 ISIL을 상대로 이룬 성과를 유지하는 데 추가 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는 유럽이 미국과 안보 부담을 나눠질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상들과 ISIL 격퇴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은 예멘 남동부 지역을 공격해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 전사 8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은 오늘 예멘 정부군이 아랍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알카에다가 지난해부터 장악하고 있던 항구 도시 무칼라를 공격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AFP 통신에 연합군이 무칼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알카에다 반군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석유 시설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자국령 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지난 22일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출동한 군함 2척에 의해 납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어선은 현재 조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벨라완에 있는 해군 기지에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부터 불법 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어선 납포에 나선 인도네시아 경비선을 중국 해안경비정이 가로막았다며 양국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앞으로 4년 뒤면 말라리아가 퇴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오늘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말라리아가 창궐한 알제리와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코모로스,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오는 2020년이면 말라리아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60%로 낮아졌고 아프리카에서도 5살 이하 어린이의 경우 71%, 전 연령층에서는 66%까지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률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살충제 처리된 침상 그물과 주거시설 내부의 정기적인 벌레 퇴치제 사용, 그리고 신속한 진단시험 덕분이라고 WHO는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반이민 우파 성향의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반이민과 반유럽 기치를 내세우며 출마한 자유당의 노버트 호퍼 후보는 어제 선거에서 36.4%를 득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위를 기록한 전 녹색당 출신 알렉산더 반데르 벨렌 무소속 후보와 다음 달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반면 연립정부에 참여해온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후보와 중도 성향의 국민당 후보들은 각각 11%대 득표율에 머물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로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 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일 경우 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North Korea shows seriousness in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실험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신 제르보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로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 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앞서 AP통신과 23일 뉴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그런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핵실험을 결심할 때까지 단순히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긴장 완화, 영내 미 동맹의 보호를 위해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일관적으로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shows seriousness in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en we will be prepared to enter into serious conversations with them.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그런 진정성은 연이은 도발 행태에 이어 발표하는 언론 보도에 기반해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은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나은 태도를 보일 때까지 미국은 계속 미국인들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등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23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분석과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clear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engage in continuous provocative behavior. That they have been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거듭 실패하면서도 그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김정은 정권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 외무상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열을 흩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앞으로의 대북 제재 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인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연습이라는 것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와 이런
연례적인 방어적인 이런 행위를 훈련을 맞바꾸자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이런 주장을 멈추고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 외무상은 뉴욕 방문 중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발언을 북한과의 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 내 대북 대화파 등을 겨냥한 일종의 선전전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일종의 선전전이겠죠. 그 제안을 할 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안한 게 아니라 기자 불러다 놓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전전이라고 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박사는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고 오히려 핵능력 강화를 위한 젠걸음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당장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대북 대화론 또는 출구론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또 제재 자체가 목적도 아니지만 출구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출구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요즘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많이 다르다며 핵 문제의 경우 김정일 시대까진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의 북한은 벼랑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과거와는 다른 행동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고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대화를 끄집어내는 경우에 대북 제재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궁극적으로 북한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하자면은 북한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홍 장관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당 대회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 정권으로선 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시대를 열려는 생각인 것 같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당 대회를 개최한다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에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이사국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한 경고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안보리 성명 채택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했으며 4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24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지난 23일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와 지난달 채택된 2270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였다고 해도 이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 들어 5번째입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이임을 앞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환송 의장 행사에서 미한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며칠만 보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미한 동맹은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25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환송 의장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매 순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태세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최고 우선순위는 영어로 Fight Tonight, 오늘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특히 한미동맹의 적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동맹의 전략적 환경도 바뀌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전력이 지금까지 함께 발전시켜온 작전 계획과 훈련 성과는 미한 동맹이 진정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조만간 미한 연합사령관 지위를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에게 물려주고 나토군 사령관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열린 환송 의장 행사에서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한국군 장병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것보다 자신에게 더 큰 영광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함께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라고 두 나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위기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믿음과 신뢰를 심어준 지휘관이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 2013년 10월 미한 연합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2년 6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을 포함한 주요 도발 국면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를 공론화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월에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도입하는 3,000톤급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 도발 억지 차원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오는 2025년 전력화될 3,000톤급 장보고3 배치 2급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관 10개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직 발사관 장비와 관련한 입찰 제안서 평가를 이번 주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안서 평가가 수직 발사대만을 위한 업체 선정이 아닌 전체적인 탐색 사업 개발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의 계획대로 3,000톤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10개가 장착되면
최소 10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전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척이 건조되는 3,000톤급 장보고3 배치 1급 잠수함엔 수직 발사관 6개씩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는 원래 3,000톤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지만 이런 무장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 대한 방어 수단은 될 수 있다. 넓게 봐서 3,000톤급 잠수함으로 SLBM을 잡는, 잠수함을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원래 그 3,000톤급 우리가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북한의 SLBM 밑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역시 북한 SLBM의 맞대응 차원으로 한국군의 3,000톤급 잠수함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인 반면 한국군은 전술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쪽이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가진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은 되겠지만 저쪽 잠수함을 우리 잠수함이 막을 수 있냐는 문제로 놓고 보면 아니거든요. 이 애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도 우리 똑같은 무기를 갖겠다는 개념이지 이 잠수함을 우리가 잡는 헌터킬러 잠수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탄도탄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냐 헌터킬러라고 해서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잡이 잠수함이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대응 능력, 보복 능력이죠. 한국 군 관계자는 3,000톤급 잠수함은 이미 개발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SLBM은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1,800톤급 214급 잠수함엔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이 탑재돼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내에서 북한 SLBM 대응을 위해 핵 잠수함 건조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개발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다만 핵잠수함 건조론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오후 동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SLBM 한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실험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고 국제 비핵화 기구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라신 제르보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라신 제르보 사무총장님,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즉 CTBT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요. 먼저 이 CTBT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nd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and its Commission. 네,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말 그대로 지구상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조약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바로 이 조약을 발효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조약은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이 됐는데 현재 183개국이 서명을 했지만 북한 등 8개국이 아직 비준이나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이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CTBT 서명 개시 20주년을 맞아서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강력회의를 열 예정인데 북한에 초대장을 보냈다지요? North Korea being a country which ratification is necessary, I think it's only fair that we invite them. 북한뿐 아니라 이미 CTBT에 서명한 나라들과 서명하지 않는 나라들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CTBT 조약은 원자로를 갖고 있는 44개국이 모두 서명 비준해야 발효가 되는데 아직 8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 8개국은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CTBT 강력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We're still optimistic.
Okay, that's what we can say. And then we counting on 북한이 CTBT 강요 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가해서 자신들의 우려 사안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를 계기로 관계국들과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육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conduct nuclear tests in this 21st century.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말로 하는 위협이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이미 4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런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fficult to judge any head of state from a sovereign country in his way of 네, 한 주권 국가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외교적 행태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고 핵실험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서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수뇌부는 자신들이 이미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확보한 핵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고 보시는지요? By stopping them from doing further testing, we reduce the capability of having them build.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중단하고 보다 강력하고 정교한 핵무기 개발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현 단계에서 핵 개발을 중단한다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자유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The 21st century is, I think, is assumed to be too civilized for anyone.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를 군사적 억제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인류가 나아갈 길은 아닙니다.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I mean, the greatest expert on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났던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견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해커 박사를 만났는데요. 그는 북한을 8번이나 다녀온 북한 핵 전문가입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제재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문제를 풀려면 평양의 수뇌부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First, a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to stop any further testing from North Korea. 첫째로 북한 수뇌부가 할 일은 핵실험 모라토리엄, 즉 핵실험 유예 선언입니다. 그리고 육자 회담으로 복귀해서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 수뇌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해주시죠. My message to President Kim Jong-un is for him to consider.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핵실험을 자제하고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강요회의에 참석해서 이를 계기로 육자회담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라신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머물던 베네수엘라 시인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의 실상을 언급해 7년간 강제 구금됐던 사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이 최근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행되는 디아리오 라 보즈 신문이 지난 11일 북한에 수감됐던 베네수엘라 유명 시인의 사연을 길게 소개했습니다. 열혈 공산주의자였던 알리 라메다 씨는 1965년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강연 내용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기사가 딸린 차량까지 받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메다 씨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등 북한이 자신이 생각했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편지를 몰래 검열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채 북한 내무성의 좁은 방에 갇혀 1년 동안 길고도 혹독한 신문을 받은 라메다 씨는 2개월의 가택연금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그에게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지령을 받고 침투한 비밀 공작원이라는 혐의로 노동교화형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1974년 9월 석방될 때까지 7년간 사리원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수감 중 하루 12시간씩 차량 부품 조립 작업에 투입됐고 국과 밥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책은 물론 연필과 종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 매일 시를 지어 암송했고 나중에 석방돼 베네수엘라로 돌아간 뒤 이때 지은 시 100편을 엮어 슬픔에 젖은 여행객이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1995년 11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디아리오 라 보즈 신문은 라메다 씨가 숨졌지만 권력자와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사실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익숙하지만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평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며 라메다 씨가 최고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하다 처벌을 받는 비정상적인 일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컴퓨터 해킹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공격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중요기반시설 기술연구소 ICIT가 최근 세계 각국의 해커 조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사이버 보안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정찰총국 산하 121국을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소개했습니다. 121국은 정찰총국의 6개국 가운데 하나로 사이버 정보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21국이 1998년에 창설됐고 북한군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1,800여 명의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요원들은 기밀 자동화대학에서 직접 선발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전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21국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빈번히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3월 121국의 해킹 공격으로 은행과 방송사와 관련 있는 3만 개의 컴퓨터 서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커들은 자신들이 후이즈 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4년 11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희화화한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평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한 해커들이 영화 제작사인 소니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약 100테라바이트의 자료를 훔쳤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소니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후이즈 팀과 평화의 수호자의 공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공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앞서 알려지지 않았던 해커 단체 이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두 공격 모두 온라인 신원 도용의 한 방법인 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근한 후
이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자료를 훔치고 감염된 컴퓨터 시스템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유럽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 격퇴를 위해서 유럽 동맹국들의 더 많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이집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과 중국이 청두에 대규모 민간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영국과 독일을 방문 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독일 하노버에서 연설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 격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ISIL 격퇴를 위해서 유럽 동맹국들의 더 많은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에서도 ISIL 격퇴를 위한 중동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했었죠? 예, 맞습니다.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정상들과 만나서 이 ISIL 격퇴를 위해서 더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걸프국 정상들도 더 많은 기여를 약속했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도 미국이 혼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면서 강력한 유럽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비단 ISIL 격퇴 말고도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의 2%를 이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이 시리아 추가 파병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처음 공개된 거죠? 예, 앞서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관련 발표를 예고하긴 했었고요. 예고대로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250명 특수부대 추가 파병 계획을 밝힌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하지만 이 지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에 200명의 병력과 공격 헬기 등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미군 주도 연합군은 이 공습 말고는 지원과 일부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이 지상전은 현지 병력이 계속 담당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의 추가 파병 계획은 있지만 지상전 수행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자, 이번에 추가 파병되는 병력까지 합하게 된다면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 나가 있는 미군 규모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미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규모는 이라크에 4,000명, 시리아에 300명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북부 쿠르드 자치병력을 지원하면서 훈련과 정보 전술 같은 걸 돕고 있고요. 네. 시리아에서는 이 온건파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인질 구출, ISIL 지휘부 제거, 그리고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 유럽 국가들의 단합과 또 번영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요? 예, 강력하고 단합된 유럽의 번영이 이 세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이 난민 사태의 대응과 이 유로존 통화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이 높아졌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이 유럽연합 잔류 문제를 놓고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는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면 여기서 유발되는 두려움 그리고 좌절을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럽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와 다원주의 속에서 이뤄낸 진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계 다른 지역에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 앞서서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났죠? 예, 두 정상은 오늘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산업기술 박람회를 함께 방문했는데요. 두 나라가 추진 중인 이 자유무역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양국 협력과 교역이 늘어나고 이 두 나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두 정상은 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TTIP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유럽에서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 현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메르켈 총리 외에도 다른 유럽 정상들과의 정상회의 예정돼 있죠? 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이 서방 주요국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ISIL 대응과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군사 위협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말씀드린 TTIP 협상 진전 방안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집트가 최근 사우디로 두 섬의 관할권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 이 반정부 시위가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집트는 오늘이 공휴일인 시나이 해방의 날인데요. 지난 1982년 이스라엘군이 이 시나이 반도 점령을 끝내고 물러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은 어제 TV로 중계된 이 특별 연설에서 이 시위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악의 세력으로 규정했고요. 치안 당국이 이 시위에 앞서서 수십 명의 활동가들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가 사우디로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섬 두 개의 관할권을 넘긴 이야기인데 네. 왜 넘겼을까요? 예, 경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의 섬은 홍해의 티란 섬 그리고 사나피르 섬인데요. 이집트와 이 사우디 국경 중간에 있습니다. 이 194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우디 땅이었다가요. 1950년 이후부터 이집트가 통치해 왔는데요. 네. 예, 당시 이 사우디는 건국 직후 이스라엘을 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 섬을 이집트 영토로 인정했었다가 이후에 이 섬의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집트와 이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LCC 대통령이 경제 지원을 대가로 이 사우디 살만 국왕에게 관할권 이양을 약속한 겁니다. 이집트는 이 30억 달러를 들여서 이 이집트와 사우디를 연결하는 다리를 지을 계획이고요. 살만 사우디 국왕은 이번 방문 중에 이집트에 대해서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대신에 섬의 관할권을 받은 건데요. 이집트 국민들은 이집트 정부의 이런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LCC 대통령의 섬 관할권 이양 결정에 이 야당 등 특히 반대 세력의 비난이 거센데요. 경제난 등 다른 문제까지 포함된 이 반정부 시위로 번졌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전국적으로 이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2013년 이후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네. 예, 이집트는 2013년이 당시 폭력 시위와 유혈 진압으로 1000여 명이 사망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보수 이슬람주의 세력이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이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반정부 세력들이 시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집트 정부가 진압 의지를 밝히고 이 추가 시위가 예고돼 있어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청두에 대규모 민간 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이군요. 예, 오는 2020년 중국 서부권에 최대 규모의 민간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중국 전역에서는 이 네 번째로 큰 대형 공항이 됩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청두 텐퓨 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착공을 승인했다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가 주말에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공사비가 규모가 꽤 크다고요? 예, 총 투입 예정 공사비가 110억 달러가 넘는데요. 중국의 민간 공항에 대한 역대 최대의 투자액입니다. 예. 예, 신공항은 중국 남서부 쓰촨성 수도인 청두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진양시에 들어서게 되고요. 최대 길이가 4,000m, 활주로 3개를 갖추고 있고 2025년까지는 연간 4천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항에 들어서게 되면 청두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2개의 공항을 갖춘 도시가 됩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번에 짓는 이 청두 공항 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13차 5개년 경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50개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중국에서는 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항공 여행 비용은 내려가면서 항공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자는 이 청두 신공항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가는 여행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어젯밤에 크루즈 후보 측과 케이식 후보 측이 몇 분 차이를 두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5월과 6월에 경선을 치르는 일부 주에서 상대 후보가 유리한 지역은 양보한다는 겁니다. 네. 예, 크루즈 후보는 이 케이식 주지사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오리건주 그리고 뉴멕시코주에서는 선거 운동을 벌이지 않고요. 대신에 크루즈 후보가 승산이 있는 인디애나주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존 케이식 후보는 인디애나주는 이 크루즈 후보에게 맡기고요. 오리건주, 뉴멕시코주에 중점적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네, 두 후보가 일종의 전략적 동맹을 맺은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과반수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 측은 이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니까 크루즈 후보와 케이식 후보 측은 이 트럼프 후보의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 확보를 막음으로써 중재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케이식 후보 측의 선거 전략가인 존 위버 씨는 이 중재 전당대회가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이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을 단합하고 이 본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게 될 걸로 본다는 겁니다. 이 중재 전당대회는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 당 지도부가 중재해서 후보를 뽑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크루즈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제프 로시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이 공화당에게는 확실한 재난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는 질 게 뻔하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자신을 막기 위해서 2, 3위 후보가 연대를 하게 됐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쟁 후보들이 완전히 필사적인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고요. 다 큰 후보 둘이서 공모를 하다니 슬픈 일이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른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 공모와 결탁이 불법인데 이 두 후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탁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크루즈 후보와 케이식 후보와 손을 잡게 됐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 이 공화당 전략가들이 두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힘을 합치라고 촉구해 왔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를 막기에는 이제 늦었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두 후보 측이 지지자들에게 서로 다른 후보를 찍으라고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번 동맹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고요.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이제 두 후보 가운데 그 누구도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최저 12도, 최고 27도, 남포 최저 11도에서 최고 26도, 신의주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4도, 강계 최저 10도, 최고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6도, 개성 최저 13도, 최고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 내내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 9도, 최고 18도, 해산 최저 6도, 최고 20도, 풍산 최저 4도, 최고 16도, 원산은 최저 9도, 최고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7도, 최고 9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11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1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은 안보리 결의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체계의 신뢰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가 통상 300km는 돼야 하지만 이번에는 30km에 불과했다며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관한 지식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지만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갈수록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전투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250명의 특수군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군은 지상전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몇 달간 ISIL을 상대로 이룬 성과를 유지하는 데 추가 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유럽이
미국과 안보 부담을 나눠질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상들과 ISIL 격퇴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됨에 따라 군 당국이 주요 공공장소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에 위치한 티란 섬과 사나피르 섬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위대는 이 섬들이 사우디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또 LCC 대통령 집권 이래 경제는 침체되고 정치범 문제가 대두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 관리들은 본래 이 섬들은 사우디 영토였지만 지난 1950년 사우디의 요청으로 이집트가 임시 맡아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지난 22일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출동한 군함 2척에 의해 납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어선은 현재 조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벨라완에 있는 해군 기지에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부터 불법 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어선 납포에 나선 인도네시아 경비선을 중국 해안경비정이 가로막았다며 양국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반이민 우파 성향의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반이민과 반유럽 기치를 내세우며 출마한 자유당의 노버트 호퍼 후보는 어제 선거에서 36.4%를 득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위를 기록한 전 녹색당 출신 알렉산더 반데르 벨렌 무소속 후보와 다음 달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자유당은 최근 유럽 난민 사태,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 오스트리아에만 10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폭주한 이민 문제에 주력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은 예멘 남동부 지역을 공격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전사 8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은 오늘 예멘 정부군이 아랍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알카에다가 지난해부터 장악하고 있던 항구 도시 무칼라를 공격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AFP 통신에 연합군이 무칼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알카에다 반군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석유 시설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